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아동문학의 이해. 이 앞 시간 이제 4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그렇죠. 동요를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보고 그 동요들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생활 동요가 어떤지, 전래 동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낀 점들을 좀 이렇게 써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요를 넘어서서 그 다음 동시죠, 동시. 그래서 동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동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 이제 6강에서는 뭡니까? 역시 어떠한 그 제가 제시하는 유튜브나 어떠한 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 자료죠. 시각적 자료를 통해 가지고 동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동시에 이해해서 첫 번째 이제 동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동시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동시의 정의는 바로 어른인 시인이 어린이를 위해서 쓴 시죠. 그러니까 어른인 시인이 쓴 시죠. 그래서 그게 동시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하겠지만 아동시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아동시라는 것은 직접 어린이가 쓴 시죠. 아동이 쓴 시죠. 그래서 여기서 동시라는 것은 결국 누가 썼다? 어른인 시인이 어린이를 위해 쓴 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형식으로 쓴 시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자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독자 대상이라는 게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생활과 심리 혹은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표현으로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한 관심 사항, 그들이 주로 보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뭡니까? 그들의 생활, 그다음에 심리, 그다음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 그런 수준에 맞는 어휘와 표현들을 통해서 동시가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 시인이 동심을 바탕으로 쓴 동심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심의 시가 뭐다? 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동시의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이현수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시의 특성을 먼저 아동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거죠. 아동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이 알 수 있는 말을 써야지 아동이 알 수 없는 말들을 써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어떤 어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한자들이 들어간 어휘들 있죠. 한자들이 들어간 어휘들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한자들이 들어간 어휘는 동시에서 써서는 안 되겠죠. 뭐 이를테면 사료된다 이런 쓰면 됩니까? 안 되죠. 왜?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죠. 어린 아이들이 아동이. 그래서 아동이 알 수 있는 말을 동시는 써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시의 표현이나 기교라는 게 소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박해야 된다. 그럼 소박성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도 너무 멋들어지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동시이기 때문에요. 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떠한 이러한 표현과 기교에 멋을 들이게 돼버리면 동시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게 되면 누구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외면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는 이 표현에 있어서 기교가 소박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겠죠. 다음에 시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 아동에게 이해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라 그랬을 때 이 사상이라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 이데올로기 이념으로서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동의 동시인데 뭐 이를테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데올로기라는 거. 혹은 뭐 종교 이데올로기죠. 기독교에 대해서 쓰겠어요? 불교에 대해서 쓰겠어요? 그것도 웃기는 내용이죠. 어, 그러니까 시가 안에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아동에게 이해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아동에게 이해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권선징악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선징악이라 그랬을 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 권선징악적 내용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뭡니까?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나중에 뭡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 흥부전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흥부는 뭡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흥부전을 현대적 시각에서 본다면 어떠한 무능력의 상징이면서 착하기만 한 흥부죠. 거기에 비해서 놀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대적 관점을 떠나서 그 흥부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흥부는 뭡니까? 자신이 정말 착실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것도 뭡니까?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비가 그런 흥부의 마음을 알게 돼가지고 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이 바로 흥부전에서의 권선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그 흥부와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는 인물이 바로 놀부 아닙니까? 그 놀부는 뭐예요? 그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는 그 마음, 의도가 불순하죠. 그러니까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걸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역시 뭡니까? 그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일부러 자신이 다리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제비가 뭡니까? 놀부에게는 악, 권선징악이잖아요. 악을 징벌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권선징악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시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 아동에게 정확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가 아동의 생활이 소재가 되는 수가 많죠. 그러니까 아동의 생활이 소재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인이 아동이 된 심리 상태에서 시를 창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인 안에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아동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창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동의 생활의 소재, 그 다음에 시인이 아동이 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동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될 것이 동시와 아동시의 차이입니다. 그럼 동시와 아동시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동시라는 게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동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아동이 쓴 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른이 쓴 동시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동시에 대한 일단 편견이라는 게 있죠. 일종의. 그래서 동시라는 것은 어린이를 위한 시라는 생각에서 아동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쓴 시를 흉내내 가지고 일부러 어린 티를 내거나 재롱조 혹은 어리광조의 어휘를 활용해 시를 창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쓰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무슨 일부러 막 어린 티를 내고 재롱조나 어리광조의 어휘를 활용해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뭐에 동시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그런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와 아동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아동시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생활을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시적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시적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거죠. 막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 아동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고 소박한 표현이죠. 표현이 소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로보트가 좋아요 그랬을 때 로보트는 뭐 이를테면 자기가 로보트 뭐 여러분들 누가 있습니까? 또봇 뭐 또봇이라 그럽시다. 또봇이 좋아요 그러면 또봇은 최고의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것은 뭡니까? 어린이가 생각하는 또봇이 가장 좋다라는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표현도 소박하잖아요. 또봇은 최고, 또봇은 최고의 로봇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시적 완성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라는 것이 바로 투철한 시의식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성이 약하죠. 문학성이라는 것은. 문학성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아동시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봇이 최고예요. 이를테면 또봇이 최고라는 제목으로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동이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나는 뭐 이를테면 오늘 또봇을 샀다. 또봇을 사러 이마트에 갔다. 그러니까 또봇을 사는 과정을 시로 쭉 표현해 놓는 겁니다. 아버지가 착한 일을 5번 했다 그래가지고 또 사준 또봇이다. 나는 또봇을 그 만화를 볼 때마다 또봇이 로봇 중엔 최고라고 생각한다. 또봇이 어린아이들이 조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 다음에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 같다. 내 친구들이 조종해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식의 시를 썼다고 합시다. 아동이. 자 들어보면 어떠세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 있죠. 어떻게? 또봇이 최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소박한 표현이죠. 뭡니까? 이마트에 갔다. 그 다음에 내가 착한 일을 5번 해서 아버지가 사준 또봇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문학성이라는 게 과연 있나요, 거기에? 그냥 어떤 뭡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것 같은 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시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동시와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동시는 뭐냐 그랬을 때 동시라는 것은 결국 동시인이라는 전문 문인이 동시인이라는 그러니까 동시를 쓰는 문인이죠. 동시인이라는 전문 문인이 혹은 동시인을 지망하는 어른이 쓴 시죠. 그러니까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어른이 어떤 동시인을 지망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시들이 동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를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시를 짓는 꼭 그러니까 전문적인 동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문학 지망생들 있지 않습니까? 문학 지망생들까지 어떤 동시 창작의 범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를 창작한다는 것이 꼭 어떠한 작가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가 시 창작을 한다 그랬을 때 정형시라는 게 있었죠. 시조 창작.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어떠한 운문의 형식이라는 것은 시조라는 게 있었죠. 그 전통적인 운문 형식인 시조에서 시조 창작이라는 것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어떠한 문인들이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이었죠. 선비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사대부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계층이 주로 뭡니까? 시조를 창작했었죠. 물론 이제 이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사솔시조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정형시의 형식이 많이 파괴돼 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시조 창작의 창작자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어떠한 그 시조라는 정형시의 틀을 가진 뭐 3, 4조나 4, 4조의 그 정형시의 틀을 가지고 있는 시조 창작이라는 것은 그 특정 집단, 이를테면 선비 집단, 사대부 집단 혹은 양반 집단들에 의해서 창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근대시로 넘어오게 되면 근대시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시로 넘어와 가지고 시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시를 정형시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게 돼버리고 자유시가 어떠한 전체 시의 어떠한 주류로서 자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시라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쓴 시죠. 자유롭게 쓴 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물론 이제 여기 안에서 어떠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내느냐에 따라서 문학적 완성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시를 창작하는 창작층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문인만이 어떤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를 좋아하는 시 향유 계층들 역시 창작의 주체로서 위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시, 자유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면서 창작의 범주 자체를 넓혀놓은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대시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시에 어떠한 창작 주체라는 것도 역시 동시인이라는 전문 문인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동시인을 지망하는 어른들은 모두 동시를 쓸 수 있는 범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동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결국 독특한 시적 발상과 표현 기술로 독창성과 예술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아동시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동시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아니 그 뭐 예술성, 독창성이라는 게 동시가 뭐 얼마나 높아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아동시와 동시를 비교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시라는 게 어떤 또 표현 기술로서 독창성과 예술성이 낮으냐 그것은 이제 차치해야 되는 문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아동시와 동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동시에 비해서 동시가 상대적으로 독특한 시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표현 기술에 있어서도 독창성과 예술성이 높다는 거죠. 왜? 어른들이 여러 그러니까 자신들이 봐왔던 세계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작가가 그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투영돼서 어떤 시적 언어로 표현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어떠한 시적 대상물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적 대상물로서 여기 지금 노트북을 본다고 칩시다. 제가 이제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트북을 바라볼 때 동시를 쓴다고 뭐 이를테면 동시를 쓰겠다. 노트북을 가지고. 그러면 이 노트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신 공간으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노트북과 유튜브, 그 다음에 그 유튜브의 어떠한 공간이라는 것은 세상과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동시를 창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작가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저는 이런 거죠.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보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인간 소외를 가져올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원격 그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격 학습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면대면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면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소외해버릴 수 있다는 그 맹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면대면을 안 하고 저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누굴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화면을 보고 지금 이야기 떠들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면을 보면서 떠들어대니까 제가 이제 뭐 이를테면 여러분과 아예 그 면대면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인간성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면대면을 아예 못해요.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직접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나 가지고 그 인간의 어떠한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면대면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생각 혹은 세계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직접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소외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노트북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시를 지은다 그랬을 때 인간 소외라는 관점까지 나갔다고 칩시다. 그것은 어떠한 뭡니까? 시적 발상에 있어서 노트북을 통해 인간 소외를 연결시켰다는 발상의 어떤 독특함 혹은 독창성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장점과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럼 도대체 단점은 뭐냐? 바로 어린이들이 다소 난해해야 한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인간 소외를 갖다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인간 소외를 갖다 어떻게 설명해 낼 거냐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인간 소외 그랬을 때 소외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죠.
소외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왕따야. 왕따가 그러니까 인간 소외라는 것은 결국 뭐야? 왕따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왕따시켜 버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소외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한자어죠. 한자어 소외 이렇게 동시 안에다가 인간 소외 딱 이렇게 써놨다고 칩시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인간 소외? 인간 소외가 뭐야? 물어보죠 당장. 음. 저도 제가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얘네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가끔 그런 걸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뭐야? 그러면 한자어예요 대부분이 한자어입니다. 그러면은 한자어인 그런 말들 방금 같이 아빠 인간 소위가 뭐야? 라고 저한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그걸 쉬운 말로 풀어줘야 되죠. 왕따야 왕따.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왕따 시켜버리는 게 인간 소유야. 그게 뭔데?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노트북을 봐봐. 아빠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대면을 못 하잖아. 그러면 면대면이 뭔데?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면대면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걸 말해. 지금 봐봐. 제 딸이 지호입니다. 지호와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이게 면대면이야. 그런데 인간 소외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자꾸 기계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혼자 그냥 이렇게 아빠같이 혼자 기계를 바라보면서 노트북에 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노트북을 대고 계속 혼자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떠겠어? 인간이 그렇지. 마음이 이상해지겠지. 그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씁쓸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야.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할 때는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풀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거기에 어려운 한자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뭡니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 그것이 바로 동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맹점. 음, 음. 그래서 이 동시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라는 게 있죠. 아, 동시의 제약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는 데 있어 소재라든지 혹은 표현, 어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가 주 독자임을 고려해 어린이다운 생각과 느낌을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문제가 제약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단어, 쉬운 어휘,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어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제약이 되지요.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 제약에 따라서 자꾸 뭡니까?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하면은 뭡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시 창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썼을 때 아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 표현을 썼을 때 아이들은 이해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동시라는 것은 결국 표현 기술과 있어서 표현 기술과 발상에 있어서 시로서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동시를 동시답게 만드는 요소이고 아동시가 아닌 동시로서 존재 의의를 가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동이 쓴 그 단순한 어떠한 그 아동시라는 것은 문학적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는 게 투영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라는 것은 그 성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투영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시의 존재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시를 동시답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동시의 독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동시의 독자. 그럼 동시의 독자 했을 때 동시의 독자는 아주 다양하죠. 동시의 독자라 그랬을 때 단순하게 우리는 뭡니까? 동시의 독자는 어린이잖아 라고 단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동시를 어린이만이 읽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라는 것이 어린이만이 읽는 것이 동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다?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 그렇기 때문에 맑고 순수한 동시는 어른들에게도 읽는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동시를 읽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동시를 읽고 아 정말 아름답다, 신선한데 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이런 거죠. 제가 좀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세희 씨 알고 계시죠? 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그 소설을 창작한 소설가죠. 그 조세희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세희 씨의 어떤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세희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난소공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 그랬을 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새우를 보더니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 이거는 난장이 나라에 사는 물고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새우가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거기서 새우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하고 있는 대야 큰 건 아니죠. 아주 조그만한 그 새우였겠죠. 조그만한 그 새우를 보더니 그 어린아이 시각에서는 새우가 조그만하니까 그 물고기인데 난장이 나라 물고기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 이런 것도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소공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어린아이적 시각이라는 것도 충분히 뭡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 안에서도 어른들이 가지지 못했던 어떤 신선한 생각들, 참신한 생각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독자를 고려한 창작할 때 유의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1차 독자는 어린이라는 점이죠. 1차 독자는 어린이고 어른은 2차 독자이기 때문에 어린이 독자를 의식해가지고 유치하게 창작해서도 안 되지만 어른 독자를 생각해가지고 고도의 시적 표현을 남발하는 건 역시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시라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유치하지도 않으면서 고도의 시적 표현을 남발하지 않으면서 뭡니까?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줘야 되는 게 동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창작의 요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 의미에서 창작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시를 쓸 수도 있지만 그 동시가 동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작가의 세계관이 제대로 투영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문학적 완성도를 가지고 쉽게 쓰여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읽혔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감안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시의 창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야 동시 한 편 써볼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동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다 뭡니까? 봄날 하면은 봄날은 뭡니까? 그렇죠. 병아리 삐약삐약이고 개나리 나오고요. 진달래 나오고 아지랑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단어라는 것이 봄날 하면은 우리 일반 어른의 사고 안에서 연상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게 너무 한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병아리 삐약삐약이라는 것을 썼다고 합시다. 봄날 해가지고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어느 날 봄날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표현이 신선하냐? 전혀 신선하지 않죠. 너무나 진부하죠. 너무나 진부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들은 독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아, 저런 표현 또 쓰네. 야, 봄날 하면 봄 하면은 아지랑이고 개나리고 진달래고 삐약삐약이고 병아리고 뻔한 얘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학적 완성도 어떻습니까?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시라는 것이 아동시와 차이를 가지면서 동시 창작이 그렇게 수월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시에서의 문학적 완성도를 갖춘다는 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성인시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방금 말했듯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쓰되 뭐예요?
작가의 세계관이 제대로 투영돼 가지고 어떤 고도의 시적 표현이 남발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창작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러한 점들이 바로 동시 창작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첫 시간에 동시가 무엇인지, 그래서 동시의 어떤 정의,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동시와 아동시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